김미화 씨가 오늘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나왔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KBS에서 블랙리스트 건으로 조사를 받고 7년 만에 다시 이렇게 또 법원에 이렇게 출두를 했는데 10년이 매우 정말 안 좋습니다. 성실하게 이번 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겪었던 일을 낱낱이 말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주장이 MB 정부 시절에 많은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MBC에서도 뭐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하차를 했고요. KBS도 방송 하고 있었는데 하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폭로를 했어요, 저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있다고 본인이 SNS 폭로를 했는데 KBS가 그걸 걸어서 고소를 했죠. 미운털이 박혀서 고소까지 했군요. 네, 고소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두 번째 출석한다는 것이 검찰에 예전에 조사를 받고 법원에 재판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분이 몇 번을 불려 나왔어요.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뭐 어쨌든 피고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본인한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죠. 자기가 블랙리스트 있다고 밝힌 이유 때문에 KBS가 고소를 했고 그 고소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는데 그 경험이 아마 기억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실제로 김미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이후에 KBS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거의 방송에서 역할을 못했고요.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활동을 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TBS나 이런 방송에 조금씩 나오고 계시는데 결국 이제 KBS나 MBC가 국정원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지금 사실 국정원 TF에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공영방송의 출연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퇴출시키고 어떤 사람은 계속 또 출연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 입장에서 오늘 증언을 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 TF에서 만들어진 국정원 TF에서 밝혀낸 국정원의 어떤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이제 국정원 TF에서 밝힌 연예인들 명단, 블랙리스트 명단만 해도 8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연예인들 그동안 좀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물적으로도 피해를 좀 봤을 텐데 어제 그 검찰에 먼저 앞서서 나와서 조사를 받았던 배우 문성근 씨가 본인도 피해자지만 새로운 사람 이름을 하나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안에 최대 피해자는 김민선 씨구나, 김민선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창 자신을 키워갈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 배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세월은 흘러갔고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은 셈이거든요.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규리, 개명하기 전에는 이제 김민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실제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배우도 활동을 거의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에 봄에 있었던 광우병 촉구 신고 때 연예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본인 SNS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광우병에 감염된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는 것이 낫겠다. 맞아요. 이런 글을 올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그때 이제 파장이 컸죠. 셌네요. 청산가리. 굉장히 좀 센 발언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도 연예인이 확실히 지금 사실관계 광우병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발언하는 것이 맞아? 아니면 틀려? 뭐 이런 어떤 논란들이 있었으나 어쨌든 그런 발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는데 블랙리스트에 김민선 씨가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건 이미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문성근 씨는 김민선 씨가 나보다도 더 큰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정치적인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법적으로 그럼 김민선 씨가 그 부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김민선 씨가 넘어야 될 사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김미아 씨 같은 경우 일단 하던 방송을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손해가 딱 눈에 나옵니다. 그러네요. 근데 김민서 씨는 하던 영화나 하던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작품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손해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민선 씨가 여러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 것들이 과연 이 발언 때문이냐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캐스팅되고 캐스팅이
해지가 되고 속된 말로 방송에 잘리고 방송을 하고 이런 것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해서 피해를 배상받기에는 굉장히 많은 산을 좀 넘어야 됩니다. 네. 그럼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 비슷한 건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국정원 TF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예.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 문건이라고 문건. 하는 문건을 작성한 네.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박원순 시장의 당선을 막으려고 했었고 박원순 시장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SNS에 올려서 박원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네. 밝혀졌습니다. 그 정신적 피해 또는 본인의 어떤 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 또는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서울 시민에 대한 도전이다. 네. 그래서 서울 시민이 받은 피해까지 다 합쳐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라고 네.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 고발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하겠다고 밝힌 걸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이 국정원의 어떤 뭐 정치인 사찰 또는 방송 장악 음모 이런 부분의 정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하는 부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아마 박원순 시장이 고발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이제 고발까지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고발인 조사,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정치와 관련 있는 사건을 검찰로 가져갈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반대진에서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당연히 어쨌든 나중에 뭐 기소가 하든 무혐의를 하든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형식상은 이제 피고발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형식적으로 맞는데 과연 검찰이 지금 거기까지 칼을 뻗칠 것이냐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거죠. 네. 왜냐하면 물론 뭐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한 달 정도 전쯤에 검찰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없다. 거기까지 확대하지 마라고 손을 걷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정치적 파장을 예상하기 예, 때문에 예.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원선 전 국정원장 입에서 국정원에 했던 모든 작업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진술이 나오면 모를까. 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지금 조사하기는 검찰로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블랙리스트 조사가 이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MB 정부까지 뻗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기추가 주목되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증언 거부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달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호성 비서관도 울고 예, 유영하 변호사도 울고 울고. 박 전 대통령도 울고 방청객도 울고 울음바다가 어제 뭐 울음바다가 됐다네요. 그럼 뭐 그분들은 울음바다가 됐는데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국정농단의 어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증언을 거부했어요. 예. 물론 이제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부정적인 또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 거부한 것 같은데 또 본인이 공범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증언을 거부한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저런 울음이 국민들이 볼 때 저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충성심의 발로가 결국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를 하더라도 사인인 최순실에게 비밀에 가까운 정보들을 넘겨주는 것은 막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연설문뿐만이 아니에요. 정호성이 다양한 형태의 문건들을 최순실에게 넘겨줬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하면 잘못됐다고 또는 그것이 본인이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옹호해주는 그런 발언하고 끝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태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변호사님 짚어볼 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언을 또 안 했잖아요. 근데 검찰 조서 내용 다 인정하느냐, 혐의 인정하느냐 했을 때는 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본인이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에서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조서들을 이 재판에 고스란히 이제 증거로 특검이 제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예전에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인정을 하지만 이 재판에 와서 내가 어쨌든 정호성 전 비서관 입장에서부터 모시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내가 다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찰의 신문이라든지 변호인의 반대 신문, 재판장의 직권 신문에서 모두 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작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본인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제 말미에 다 했습니다. 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게 해주세요라고 네. 했으니까 재판장이 기회를 준 거죠. 거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얘기들, 본인의 소회들도 털어놓고 네. 가장 중요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알아서 했다. 네, 알아서 했다. 그게 아마 정호성 전 비서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일 거예요. 할 말만 한 거네요. 결국. 그렇죠. 할 말만 한 거죠. 네. 물론 그 말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입장은 연설문, 박근혜 전 대통령 유출을 인정한 연설문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어떤 인사자료 같은 그런 국정기밀 자료들은 박 전 대통령 나한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나한테 요청해서 우리 둘 사이 해결한 거다. 예.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이 있다면 나랑 저 최순실 씨만이 공범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다. 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옹호하면서 부정부패나 뇌물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 과거에 뭐 법정에서 증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그런 더러운 돈을 받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대통령이 정성 들여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싶었으면 자기가 딱 열심히 쓴 것들을 야, 이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물어봐. 그렇죠. 이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언설문이 다 나오고 그게 문제가 없는 거 한번 보여준 게 아니라 예, 예. 실제로 돌아올 때는 예. 빨간 줄이 막 쳐져 있고 그렇죠. 다 고쳐서 또 그렇죠. 그걸 그대로 가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죠. 이게 문제가 없는 걸까요?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게 한 사람 최순실이야 되냐고요. 그 국민의 의견을 듣고 싶었으면 김태현 변호사한테 좀 보내고 전상철 앵커한테 보내고 저한테도 보내고 그랬으면 의견 줄 거 아니에요. 최순실 개인 사인 한 명에게만 그걸 물어봤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연설에 뭐 외국에 가서 드레스덴 가서 얘기했던 연설에도 그랬고요. 또 연설 내용들 보면 최순실이 썼던 그대로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마치 선생님한테 레포트 과제 제출해서 그 과제에 빨간 줄 받은 거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의견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최순실이 해준 대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정호성 비서관이 그대로 전 비서관이 그대로 이행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이 지시가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최순실이라는 사인, 그 사람이 무슨 연설 비서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사람한테 이걸 물어봤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죄로 느끼지 않는 이들의 행태 자체도 저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 때, 참, 홀로 살면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던 사람이 최순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어떤 사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네. 어떻게 보면 컨펌 받고 네.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죄가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최종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국민 감정과는 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일단 네. 정호성 씨 입장이 그런 입장이라는 거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선을 긋는 거예요. 전부 다 박 전 대통령, 물론 그게 뭐 진실일 수도 있죠. 우리가 진실을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금 전에 보셨듯이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는 얘기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만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정호성 씨도 그렇고 연설문에 대해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건 국가기밀이 아니야. 그건 그냥 연설문 초안에 우리가 좀 자문을 받은 것이지 뭐 인사조례나 그런 것은 아니잖니. 그러니까 이것은 법리적으로 아예 공무상 비밀 누설이 성립하지 않아. 네. 이거 하나. 정말 공무상 비밀 누설이 문제되는 국정자료 같은 것들은 그건 박 전 대통령이 시킨 것이 아니야. 이런 입장을 예, 일관되게 예. 이제 가져오는 건데 음. 뭐 그게 진실일 수도 있죠.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글쎄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뭐 한 달 후 정도면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예, 싶습니다. 구속 만료일이 10월 16일이니까 정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고영태 씨가 지금 이제 다시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고영태 씨가 결혼도 했고 가족이 있다는 걸 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고영태 씨의 부모님 얘기 나왔지만은 뭐 5.18 민주항쟁과 관련해서요. 그 부인 얘기는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보석 신청하면서 그 사유에 부인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네. 그래서 내가
부인을 좀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보석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보석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도주 우려도 없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요. 그런데 뭐 아직 재판부의 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좀 극히 낮다고 봅니다. 보통 한 번 신청했다가 기각이 되면 네. 다음번에 또 했을 때 잘 인용이 됩니까? 사정 변경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사정 피해자가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든지 중간에. 아니면 부인하던 사람이 다 자백을 했다든지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굉장히 죄송하지만 안에 들어간 계신 분 중에서 몸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네. 밖에서 옥발하지 않은 가족, 심적 고통 안 느끼는 가족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보석 신청했을 때 허가받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고영택 씨 같은 경우 입장은 정반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테두리에서 보면 국정농단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해서 보석 신청을 해주기 시작하면 법원으로서는 굉장히 예기치 않은 정치적인 부담을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고영택 씨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저는 극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김미화 씨가 오늘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나왔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KBS에서 블랙리스트 건으로 조사를 받고 7년 만에 다시 이렇게 또 법원에 이렇게 출두를 했는데 심정이 매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이번 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겪었던 일을 낱낱이 말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주장이 MB 정부 시절에 많은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뭐 MBC에서도 뭐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하차를 했고요. KBS도 방송 하고 있었는데 하차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폭로를 했어요, 저분이. 실제로 네. 있다고 네. 본인이 뭐 SNS 폭로를 했는데 KBS가 그걸 걸어서 고소를 했죠. 미운털이 박혀서 고소까지 그렇죠. 했군요. 네, 고소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지금 두 번째 출석한다는 것이 그렇군요. 검찰에 예전에 네. 조사를 받고 법원에 재판도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분이 네. 몇 번을 불려 나왔어요.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뭐 어쨌든 피고발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네.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본인한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죠. 자기가 블랙리스트 있다고 밝힌 이유 때문에 KBS가 고소를 했고 그 고소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는데 그 경험이 아마 기억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실제로 김미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때문이냐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캐스팅되고 캐스팅이 해지가 되고 속된 말로 방송에 잘리고 방송을 하고 이런 것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해서 피해를 배상받기에는 굉장히 많은 산을 좀 넘어야 됩니다. 네. 그럼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 비슷한 건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국정원 TF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예. 국정원이 네. 박원순 제압 문건이라고 문건. 하는 문건을 작성한 네.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박원순 시장의 당선을 막으려고 했었고 박원순 시장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SNS에 올려서 박원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네. 밝혀졌습니다. 그 정신적 피해 또는 본인의 어떤 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 또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서울 시민에 대한 도전이다. 네. 그래서 서울 시민이 받은 피해까지 다 합쳐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라고 네.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 고발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하겠다고 밝힌 걸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이 국정원의 어떤 뭐 정치인 사찰 또는 방송 장악 음모 이런 부분의 정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하는 부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아마 박원순 시장이 고발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이제 고발까지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고발인 조사,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정치와 관련 있는 사건을 검찰로 가져갈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반대진서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당연히 어쨌든 나중에 뭐 기소가 하든 무혐의를 하든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형식상은 이제 피고발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형식적으로 맞는데 과연 검찰이 지금 거기까지 칼을 뻗칠 것이냐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거죠. 네. 왜냐하면 물론 뭐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한 달 정도 전쯤에 검찰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없다. 거기까지 확대하지 마라고 손을 걷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적 파장을 예상하기 예, 때문에 예.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입에서 국정원에 했던 모든 작업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진술이 나오면 모를까. 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지금 조사하기는
검찰로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블랙리스트 조사가 이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MB 정부까지 뻗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귀추가 주목되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증언 거부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달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호성 비서관도 울고 예. 유영하 변호사도 울고 울고. 박 전 대통령도 울고 방청객도 울고 울음바다가 어제 뭐 울음바다가 됐다네요. 그분들은 우는바다가 됐는데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국정농단의 어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증언을 거부했어요. 예. 물론 이제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부정적인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 같은데 또 거든요.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규리, 그러니까 개명하기 전에는 이제 김민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실제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배우도 활동을 거의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에 봄에 있었던 광우병 촉불 시위 네. 때 연예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본인 SNS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광우병에 감염된 감염된?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는 것이 낫겠다. 맞아요. 이런 글을 올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그때 이제 파장이 크지 파장이 않았습니까? 컸죠. 셌네요, 청산가리. 네, 네. 굉장히 네. 좀 센 발언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도 연예인이 확실히 지금 사실관계 광우병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발언하는 것이 맞아? 아니면 틀려? 뭐 이런 어떤 논란들이 예. 있었으나 네. 어쨌든 그런 발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는데 블랙리스트에 김민선 씨가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건 이미 뭐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문성근 씨는 김민선 씨가 나보다도 더 큰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정치적인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법적으로 그럼 김민선 씨가 그 부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김민선 씨가 넘어야 될 사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김미아 씨 같은 경우 일단 하던 방송을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손해가 딱 눈에 나옵니다. 그러네요. 근데 김민서 씨는 하던 영화나 하던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작품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손해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예. 하나는 김민선 씨가 여러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 것들이 과연 이 발언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이후에 KBS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거의 방송에서 역할을 못했고요.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활동을 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TBS나 이런 방송에 조금씩 나오고 계시는데 결국 이제 KBS나 MBC가 국정원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지금 사실 국정원 TF에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공영방송의 출연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퇴출시키고 어떤 사람은 계속 또 출연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예.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 입장에서 오늘 증언을 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 TF에서 만들어진 국정원 TF에서 밝혀낸 국정원의 어떤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이제 국정원 TF에서 밝힌 연예인들 명단, 블랙리스트 명단만 해도 8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연예인들 그동안 좀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물적으로도 피해를 좀 봤을 텐데 어제 그 검찰에 먼저 앞서서 나와서 조사를 받았던 배우 문성근 씨가 본인도 피해자지만 새로운 사람 이름을 하나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안에 최대 피해자는 김민선 씨구나, 김민선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창 자신을 키워갈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 배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세월은 흘러갔고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은 셈이